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내용 보고 있어요. 기본되는 거 두 개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거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 두 가지 모두 다 경공매 대가, 주택이 경매되거나 또는 공매가 되었을 때 경매는 주체가 법원이고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공매는 어떨 때 해요? 세금 체납 같은 거. 주택이 경공매 되었을 때 그 경공매 대가로부터 요건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누구보다도 먼저 받는 걸 말합니다. 최우선이라 하죠. 누구보다도. 두 가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요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고도 합니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돼요. 요거는 3조에 있고 요건 8조에 있습니다. 주임법에. 몇 조에 있는 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주택 임차인 또는 상가 건물 임차인은 경공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두 가지 우선 변제권이 있다. 먼저 이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권리의 선후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권리의 선후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대항 요건과 이걸 일단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이 뭐였죠? 인도 및 주민 등록 플러스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이게 필요합니다.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권리의 선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 요건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은 주장할 수 있으나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 우선 변제 요건 자체가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입니다. 이렇게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자신의 보증금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못 받아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우선 변제 요건이고요. 반면에 요거는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로 다른 권리와 선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 없어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확정일자는 필요 없지만 목적물이 경매가 될 때 또는 공매가 될 때 그 법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내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대항 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뭘 갖춰야 되는데? 대항 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언제까지 갖추면 되냐? 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이 되면 법원이 이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걸 경매 신청 등기라고 해요. 요 전까지 주택이 경매 신청 등기가 되기 전까지만 뭘 갖추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고요. 물론 확정일자를 받아뒀다 뭐 상관없어요.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그건 따지지 않습니다. 요것만 갖추면 경매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고, 세 번째 모든 임차인이 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돼요. 이걸 소액 임차인이라 합니다.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돼요. 그 기준 금액이 네 단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외우는 거예요. 우리 교재를 247페이지 보면 맨 위에 뭐 기준 금액이 있죠. 서울 같은 경우 뭐 1억 원 이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거 외우지 않습니다. 막 지금 디립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 막 서울 1억 이하 3,400만 원이야. 막 이렇게 막 외우는 분들이 있어. 뭐 8천만 원 이하 중에서 2,700만 원까지 막 이렇게. 그러다가 중간에 확 개정이 되면 지금까지 외운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보시는 거고 기준만 일단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돼요. 현재 서울 같은 경우 1억 이하 보증금이어야 돼요. 너무 많대. 1억 100만 원 안 돼. 딱 1억 이하. 그 중에서 다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일정액까지만. 보증금 일정액 이하. 그 중에서 일정액만. 두 가지 기준인 거예요. 일정액 이하 임차인만. 그 다음에 그 보증금 중 일정액까지만 최우선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서울 1억 이하 보증금 중 3,4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는 요거 갖춰가지고 우선 변제 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근데 어쨌든 최우선 변제는 요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만. 숫자 같은 거 내우지 마시고. 다섯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요. 아까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주택 반환이 동시관계라 그랬어요. 근데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줄 때까지 집을 반환 안 하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될 사정이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and 어쨌든 요거의 경우에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 요건이 상실됨으로써 대항 요건 및 확정일자를 기본으로 하는 우선 변제권 또는 대항 요건인 인도 및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최우선 변제권 따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주택임대체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전출하는 순간 대항 요건이 상실됨으로써 대항력 없어지고 우선 변제권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 요건 및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첫째,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 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주임법이나 상임법에는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요건 못 갖출 수도 있죠. 이런 요건이 필요한데 이런 요건을 못 갖출 수도 있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요. 요건을 갖추면 인용,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은 두 가지 결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을 할 것이고요. 요건을 갖추면 인용을 하게 될 텐데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2심 법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2심 법원에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항고가 뭐예요? 뭐 그런 게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 신급이 3심 제도가 있죠. 1심, 2심, 3심. 3심은 어디서 담당해요? 주로? 대법원이잖아요. 근데 법원의 재판에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판결이 있고요. 결정이 있어요.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법원의 재판에는 그 결과가
판결이 있고 판결문이라는 게 있고 결정문이라는 게 있어요. 판결과 결정이 있는데 판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항소 이렇게 부릅니다.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걸 상고 이렇게 부릅니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 이렇게 부릅니다. 1심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항고라 하고 2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재항고 이렇게 불러요. 전체가 상소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상소예요. 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하여 1심 법원이 기각하는 뭘 한다? 결정. 그러니까 뭐 한다? 항고. 아주 야비한 출제자가 들어가면 항소로 살짝 바꿔서 모의고사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모의고사를. 오케이. 1심 기각 결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기억만 간단해줘.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여 임차권 등기가 돼. 경료라고 합니다. 경료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서 완료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경료란 말은 경이 뭐예요? 길경자잖아요. 길경자.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완료가 됐다. 이게 경로예요. 이렇게 법원이 인용을 하여 등기소에 촉탁을 함으로써 임차권 등기가 되면 아까 여기 써놨었죠.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차권 등기가 있었고 인도 및 주민등록이 있었죠. 등기됐네? 등기됐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뿐만 아니라 뭐도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 주임법에서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따라서 전출을 하더라도 전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대항 요건을 실하더라도 임차권 등기에서 대항력과 뭐가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이렇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것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가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게 있어. 아니 뭘 정신이 없어. 제가 기본이 되는 깍대기만 설명드리고 있는데 주입법상의 기본이 되는 깍대기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 조문에 있는 거 판례까지 못 주려고 이런 제도가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다. 요건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주택 소재지 관할, 임대인 주소지 관할이라고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인 주소지가 아니라 그 주택 소지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기각결정이나 인용결정 두 갈래로 가게 됩니다. 그게 되면 인용결정에 의하게 되면 설령 전출을 하더라도 즉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 돈 들어가겠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때 적어도 인지세라고 수입 인지값하고 송달료 같은 거 내요. 이 비용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비용 누가 부담해? 임대인이. 나중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요 정도. 조금 더 있는데 그건 판례니까 나중에. 조문에 있는 기본적인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임법의 두 번째 보호장치. 대항력 부여, 보증금 회수. 간단하죠? 네. 이제 세 번째. 존속기간 및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공히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부여하고 존속기간을 보장함으로써 그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보호장치라 그랬고 그중에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찌질이라 그랬어요. 존속기간 및 갱신이 있습니다. 자, 먼저 존속기간. 민법상 임대차에는 최단기도, 최장기도 없죠. 근데 여기 최단기가 있어.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주택임대차 기간을 처음부터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세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세요.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땠어요? 민법상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 그러나 주택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2년. 그 다음에 건물전세권은 어땠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건물전세권. 건물전세권도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었어요. 건물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만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건물전세권은.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거용 건물을 전세권 계약을 했어.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몇 년? 기간 정함이 없는 거라니까. 에? 임대차하고 전세권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처음부터 아예 세기를 박았어. 주거용 건물의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럼 몇 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에요. 그냥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어요. 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절설 헷갈려지죠? 절설 헷갈려져요. 이제 제가 그래서 상임법까지 가면 완전히 머리가 뒤죽박죽 된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 자꾸 전세권하고 이거하고 섞지 말라고. 괜히 말을 했나? 기억도 안 하고 있었는데 헷갈리지도 않았었는데 응? 모르고 있어서 헷갈리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괜히 말해서 헷갈리게 됐어요. 네.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주택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몇 년으로 본다? 2년. 구별. 민법상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아. 635조 언제든지 해지 통고. 예? 기억나세요? 건물전세권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 313조 언제든지 소멸 통고. 소멸 통고. 따라서 여기다 주거용을 붙여. 주거용 건물의 전세권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2년? 맨 2년? 언제든지 소멸 통고. 이걸로 가면 안 된다고. 이걸로 가야지. 아시겠죠? 네. 또 건물 전세권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몇 년? 1년. 312조 3항. 2항인가? 3항인가? 2항이다. 1년. 헷갈린다. 이렇게. 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처음부터 아예 쐐기를 박으시라니까. 두 번째.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정했어요. 예컨대 1년으로 정했어. 이때 임차인만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예컨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1년으로 정했어. 이때 임차인만은 1년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은. 임대인은 안 돼. 임대인은 2년 보장해 줘야 돼. 임차인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만약에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반면에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이 갱신 약정갱신 하면 되죠? 가능하죠? 법정갱신이 있어요. 자, 우리 법정갱신을 두 개를 봤습니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이 있었고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이 있었어요. 그 중에 기억이 조금 더 가까운 거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 예. (639조) 뭐라고 되어 있었죠 이거? 요건이 뭐였죠? 요거? 민법상 임대차 요건이?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수익을 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았을 때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보되 635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니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건물전세권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 예?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끝을 내면서 전세권과 민법상 임대차만은 한 번을 꼭 좀 보고 오세요. 라고 했어, 제가. 크리스마스 때 놀지 말고. 근데 했는데도 머리 안 남아있어. 그러니 이걸 몇 번을 해 머리 남아있겠냐고, 이게. 예? 한두 번 해도 머리 안 남으니 몇 번을 해 머리 남겠냐고요. 앞으로 11달 동안 뒤져라 해야지. 10달 동안. 그래야 구별이 돼요. 그렇게 해도 구별이 안 돼. 헷갈려.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요건 몰라 된다 해서 무슨 통지하지 않은 경우 새로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건은 전전세권과 동일하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봤던 법정갱신 두 개였었어요. 그럼 민법상 임대차,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이 뭐라고 되어 있냐? 주택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하고 똑같이 돼 있죠. 사람만 바뀌어서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요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하나 더 여긴 하나 더 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네? 임대인이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1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갱신한 걸로 봐요. 그런데 요거는 이해를 하시려면 요거는 주택임대차의 법정 조금 어려워요. 이해를 하시려면 주택임대인 또는 주택임차인이 법정갱신을 저지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예를 들어 임대인 입장에서 기간이 끝났을 때 내보내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더 살지 않고 이사를 나가야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임차인 입장에서도 기간이 딱 끝났을 때 갱신을 저지하고 보증금 반환받아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쉬워요. 법정갱신 요건을 기억하기보다는 법정갱신을 저지하려면 어떻게 될까? 자, 먼저 임대인 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해야 되죠.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네, 요 사이에. 반면에 임차인은 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 역시 통지를 해야 돼. 언제까지? 한 달 전까지. 그럼 여쭤볼게요. 임대인이 7달쯤 남았을 때 나가달라 그랬어요. 7달 남았을 때. 요 사이에는 말을 안 했어. 한 20일쯤 남았을 때 또 나가달라 그랬어. 임차인은 아무 말 안 했고.
법정갱신 된다 안 된다? 되지요? 왜? 요 사이에 아무 말 안 했다니까. 요 사이에. 임차인도 한 달 전까지는 아무 말 안 하다가 29일쯤 남았을 때 나가겠다 그랬어요. 법정갱신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요때까지 아무 말 안 했다니까? 이거 무지하게 헷갈려요. 이거 무지하게 헷갈려. 이 조문 자체가. 예? 이 머리가 막 뒤집어져요.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임대인이야. 내보내고 싶어. 그럼 반드시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나가라. 소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6월부터 1월까지 그 사이에 아무 말 안 했어. 그러면 나머지 요 기간에 1000번, 10,000번을 나가라 했다더라도 법정갱신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요때 안 했다면. 아니, 다시. 요때 안 했다면.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이거 갖고 우기는 분들 많아요. 한 7달쯤 남았을 때 나가라 그랬고, 한 20일 남았을 때 또 나가라 그랬다고. 근데 왜 법정갱신 되냐고. 자꾸 우기는 분. 그래서 제가 요 사이에는 나가라 그랬네. 안 했대.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법정갱신 됐죠. 그러면, 아니, 요때 했대. 아니, 이때 한 건 1000번, 10,000번 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때 안 했으면 갱신 되는 거야. 예? 임차인도 마찬가지야. 한 달 전까지 나가겠다 소리 안 했어. 근데 29일 남은 날부터 매일 나가겠다 그랬어. 갱신 된다 안 된다? 예? 된다. 요때까지 아무 소리 안 했다니까. 뭘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우기는 분들 많아. 아니 29일쯤 남았을 때 나간다 그랬는데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 했냐고. 안 했대. 그럼 갱신 됐다고. 우게 자꾸. 안 됐다고 자꾸 나가야 된다고. 아니라니까. 요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어떻게 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을 저지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임대인은 적어도 6월부터 1월까지 그 사이에 한 번은 나가라 소리 해야 되고, 임대인도 한 달 전까지는 한 번이라도 나간다 소리를 했어야 돼요. 안 하면 갱신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갱신돼요. 갱신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똑같아. 근데 기간은 2년. 예. 기간은 몇 년? 2년. 다르죠? 이 두 개는 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건데 이건 몇 년? 2년. 근데 임차인만, 누구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 그리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돼. 이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이 효과예요.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다른 건 다 전임대차하고 똑같아. 그런데 기간은 2년. 근데 임차인만, 임대인은 안 돼.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3달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몰라. 머리에 넣든 말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꼭 구별해서 넣으셔야 돼. 이런 것들하고 존속기간관리선 이거하고 구별하셔야 되고, 특히 기간 약정하지 않은 거, 민법상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은 거하고 건물전세권 기간 약정하지 않은 거, 뭐 처음부터 자꾸 비교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처음부터 비교를 자꾸 해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완벽하게 구별이 돼요. 나중에 비교하려고 그러면 머리 터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갱신도 특히 법정갱신,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 및 효과,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의 요건 및 효과하고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 및 효과하고를 구별을 꼭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주임법상 존속기한 및 갱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끝!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여기에 이제 더 뭐 우리 교재 보면 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뭐 등등 보증금 회수 관련된 몇 가지 다른 장치들이 더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 3가지만 뼈대를 세워두시면 돼요. 됐죠? 네. 상가건물 임대차 주임법하고 대단히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일단 상가건물 임대차도 민법에 임대차 중 부동산, 중 건물, 중 영업용 건물
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뭘 보장한다고요? 경제생활의 안정. 그게 제정 목적이에요.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요 세 가지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또 대항력과 보증금 매수와 존속기간 보장. 자, 이때 상가건물 임대차도 그 적용 범위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상임법의 제정 목적이고 적용 범위가 나올 거예요. 물적 적용 범위가 있고 인적 적용 범위가 있을 텐데 인적 적용 범위는 주임법하고 조금 달라.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보장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자연인일 때만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상임법은 주거생활이 아니라 경제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해요. 따라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간단해요. 그 다음 물적 적용 범위. 아까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죠. 그렇죠?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인데 이 상가건물이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 영업용 건물.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인데 이때 상가 건물이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을 말합니다. 공장 될까요? 안 될까요? 공장, 창고 안 되죠. 공장은 물건의 제조 등이 이루어지고 창고는 물건의 보관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물건의 제조라든가 보관 따위가 이루어지는 건 영업이라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돼요. 주택임대차는 이런 거 없었어요.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얼마냐 이거 따지지 않고 주거용 건물이라면 적용이 됐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요 요건에다가 플러스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이 4억 이하여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이 4억 이하 임대차의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기준도 나중에 보면 돼요. 수도권 같은 경우 3억 이하 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보면 되고 일단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데요. 요때 보증금을 계산할 때 보통 상가 건물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온전세도 존재하지만 상가 건물은 온전세라는 건 없죠. 보증금만 주고 월 단위 차임을 안 주는 상가 건물은 거의 없고 보증금에다가 월 단위 차임을 주는 게 보통 상가 건물 임대차예요. 그래서 요 보증금을 계산할 때 환산 보증금이라고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에다가 월 단위 차임이 있어요. 월 단위 차임이 뭐예요? 월세. 앞으로 월세라 하지 마시고요. 월 단위 차임이라고 하세요. 시간 단위로 주면 시세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요거 가지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1억, 월 단위 차임이 320만 원. 그럼 1억에다가 월 단위 차임이 32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3억 2천. 그럼 보증금 1억에다가 3억 2천을 더하면 4억 2천. 따라서 초과하죠? 초과하면 상임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이다. 다만 초과 임대차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원칙적으로 이 보증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이 상임법에서 정해놓은
상인법 적용 기준인 보증금액을 초과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적용 안 되는데 그걸 초과임대차라 하는데 이 초과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이라든가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든가 권리금 회수 보장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개정돼서 이런 건 예외적으로 적용되면 나중에 보면 돼요.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적용된다라는 것. 됐죠? 그 내용이 249페이지 일단 그 적용범위에 쪼로로 나와 있습니다. 됐죠? 여기 적용 범위. 두 번째, 적용이 되면 대항력 인정돼요. 대항력의 개념은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상가건물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상가건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대항력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건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이에요. 인도 플러스 뭐라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 이것도 아까 전입신고 주민등록하고 비슷하게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 가서 금요일 날 5시 59분에 신청을 했어. 등록증은 26일 날 나왔어. 등록증이 나와야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요건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인도 내용 똑같은 거고요. 이 두 번째요. 세 번째가 보증금 회수가 나와요. 똑같아요. 동생과 보증금 반환과 상가건물 반환은 동생관계고 안 돌려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 인정되고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도 인정됩니다. 내용은 똑같고 기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숫자만 좀 달라져요.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요게 문제죠. 존속기간 세 번째. 간단해요. 주임법과 비교만 하면 돼요. 최단 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몇 년? 1년.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1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임차인만은 1년 미만의 기간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2년으로 되어 있는 걸 몇 년으로만 바꾸면 돼요? 1년으로만 바꾸면 돼요. 갱신, 약정갱신 가능해요. 네? 법정갱신 있어요. 법정갱신 요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없어요. 임차인은 없어요. 제가 아까 주택임대차를 법정갱신을 이해하시려면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해달라 그랬죠. 임대인은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통지하면 되고 임차인도 한 달 전까지는 나가겠다고 통지하면 막을 수 있어요. 상인법으로 와봅니다. 자, 임대인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하면 되죠. 요 사이에 비워달라. 그럼 되죠. 자, 임차인이 기간 되면 장사가 너무 안 돼. 기간 돼서 나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갱신 막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없어요. 없다고. 상인법에는 없다고.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은 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장사가 너무 잘 돼. 상가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임대인이 배가 아파. 내쫓고 자기가 장사하고 싶어. 이런 거 막으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나가고 싶어. 기간 되기 전에 또는 기간 됐을 때. 이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주택 임차인은 뭐 장사 잘 되느냐 상관없이 이사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상가 건물은 법을 만든 이유 자체가 장사가 잘 되는 걸 전제로 상가 건물 임차인이 그 상가 건물에서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장사가 안 돼. 기간이 끝내서 나가고 싶어. 방법이 없어요. 네? 임대인이 아무 소리 안 하면 법정갱신이 돼요. 네? 네. 없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을 무기적 갱신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상위법에는 없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상위법은 장사가 잘 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예? 그래서 상위법은 법정갱신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정갱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아요. 법정갱신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기간은 1년,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장사가 너무 안 돼. 나가고 싶어. 근데 임대인은 장사가 안 되는데 임차인이 따박따박 차임을 주니까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도 어렵고 임대인은 법정갱신을 하게 하고 싶어. 그럼 임대인은 통지 안 하겠죠. 임차인은 막을 방법 없죠. 그럼 갱신돼요. 그리고 나서 나가겠다. 3달 더 있다는 거예요. 3달. 상인법에 의하면. 예? 아니 됐어. 뭐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이렇게 돼 있다. 임대인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갱신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이 있다.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고 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임법은 해지 통지라고 돼 있고요. 상위법은 해지 통고라고 돼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안 맞춰놨어요. 거지같이. 어쨌거나 하여튼 상위법은 해지 통고 이렇게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근데 상위법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임법에만 있는 게 있어요. 갱신과 관련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는 장사가 잘 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임차인은 어때요? 갱신을 원해. 그게 기본 마인드예요. 상임법은. 근데 임차인이 갱신을 원해서 갱신하려고 그랬을 때 임대인은 거절. 이때 민법에는 지상월 매수 청구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토지 임대차만 인정돼. 건물 임대차는 무슨 지상물 매수 청구 이런 게 없어. 즉 갱신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했을 때 임대인이 NO 하면 그건 끝이야. 그러니까 임차인은 더 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NO 하면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을 못하도록 해놨어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강제적인 건 아니야. 완전히 강제적인 건 아니고 약간 반강제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반강제.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라고 해놨어요. 요구.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도록.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겠죠. 요때요, 요거를 상임법에서 8개를 규정해 놨어요. 8개를. 우리 교재 있나? 있지요. 251페이지에 보면 임대차의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라서 상임법 제10조가 있어요. 1항에 보면 1호부터 8호까지 있죠. 8개가 있어. 이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8개 사유예요. 그 중에 1357을 외워야 돼요. 나중에 달달달달 외우게 됩니다. 1357. 1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3기 연체.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2기가 아니에요.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7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재건축이나 또는 철거를 위해서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죠. 이런 경우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과거에 상가 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제일 많이 들먹였던 게 7호예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아유 죄송합니다. 철거해야 되는데 재건축할 건데요. 나가주세요. 그럼 임차인은 나가야겠어. 아무 이유 없어. 실제로 철거하고 재건축할 생각이 없어도 임대인 입장에서 내보내고 싶으면 7호를 근거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었어요. 그래서 그 7호만은 조금 더 엄격하게 가나다 3개를 추가했어. 가나다.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첫째, 임대차 계약 당시 재건축 계획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했었어야 돼요. 임대차 계약하면서 이 건물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몇 층짜리 건물로 재건축할 거니까 그때 나가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거나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너무 낡아서 뭐 한 D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단 말이지. 또는 타법령에 의해서 우리 공법에 보면 무슨 도시재개발법 이런 거 있죠. 그 법령에서 재건축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 3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만 7호를 근거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나중에 외워야 돼. 지금은 안 외워도 돼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을 못하는데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 이 정당한 사유를 외우자. 나중에. 이게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을 못해. 그럼 갱신 되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을 못하니까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은 갱신이 될 겁니다. 이때 조건이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뭐하고 동일하다고요? 전임대차와 동일한데 보증금과 차임을 100분의 9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의하여 갱신이 된 경우에는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보증금 및 차임만은 100분의 9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기간은 네, 전임대차와 동일. 그래서 여기서 또 조심하실 게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과 법정 갱신에서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효과. 둘 다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그런데 법정 갱신은 기간은 1년으로 봐요. 차임 및 보증금은 전임대차와 동일. 반면에 갱신 요구는 차임 및 보증금을 100분의 9 범위에서 증감해요. 기간은 전임대차와 동일. 달라요. 요게 달라. 요게.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이 되었을 때와 법정갱신 되었을 때 다른 점이 요구하고 달라. 이거는 기간도 전임대차와 동일. 이거는 차임이 보증금이 전임대차와 동일. 예? 아니야. 그냥. 비교하지 말고. 상위법에는 갱신 방법이 3개가 있다. 약정갱신 알아서 하면 돼. 법정갱신 요 사이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아. 그럼 갱신 돼. 조건은 전임대차 똑같아. 기간만 1년이야. 임대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어. 이게 법정갱신이고, 갱신 요구 6월부터 1월까지 사이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을 못하니까 갱신돼. 갱신됐을 때 전임대차와 똑같아. 다만 요것만 100분의 9모에서 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만. 그럼 상위법은 몇 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은 최단 기간이에요. 아직까지도 상위법 이거. 중개사분들도 헷갈려요. 이거 5년 보장이 아니에요.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게 5년이란 뜻이에요. 5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통해서 상가 건물 임차인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법정갱신은 그런 제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상가 건물 임차는 특히 요 갱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임법하고 대동소이한데 요 갱신과 관련된 게 조금 복잡해요. 아시겠죠? 요 정도. 그래서 오늘 주임법과 상임법은 요 정도 뼈대만 좀, 권리금 이런 거 지금 보면 머리 깨져요. 권리금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머리 깨지니까 요 정도만 머릿속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